자, 그러면 오늘 초청 사람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님이신데요. 지금 소아과 닥터로 계시고 사람책 모임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여성분을 모시게 됩니다. 제 주위에 아는 여성분이 많지 않아서 좀 귀하게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야 되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나이가 48이 되는 그 아줌마죠, 이제. 제게 아마 여러분 또래의 딸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인생 48이 될 때까지 제가 살았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지금의 현재 있는 나에 이르렀는지를 이야기하는 제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그래서 사실 별로 크게 준비하지 않고 여기 한 5줄 적은 게 제가 준비한 거의 전부예요. 제가 우선 저는 요즘에는 소아과 의사로 개원을 15년 했었고 요즘에는 통합의학을 하고 있어서 소아과 환자보다는 암 환자를 위주로 치료하는 통합의학을 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소아과 의사치고는 길을 잘 잡은 그리고 안정이 된 아주 블루오션을 잘 뚫은 그런 의사가 된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된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사실 소아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전 이상하게 그런 세상적인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비켜갈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이렇게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1966년도에 5월 5일 어린이날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났어요. 근데 집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제 어머님이 요즘 말하는 고물상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술로 나가는 것이 많아서 식구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에 그것도 딸 5 중에 하나인 제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 낳자 말자 이걸 아예 그냥 탁 덮어서 죽일까 살릴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코가 어떡하더래요. 그래서 밥값은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려놨대요. 그래서 제가 있게 됐는데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도 약했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환경에서 고물상 한쪽 구석에서 혼자서 놀아야만 하는 유치원이나 이런 건 꿈도 못 꿔보고 그래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자라지 못하고 고물상 한 구석에서 놀다가 집에 오면 저 위에 언니 오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책이 많잖아요. 국어책부터. 그러면 저는 다행히 일찍 글을 깨쳐서 혼자서 하루 종일 책 읽고 있는 애였어요. 근데 밖에를 왜 못 나갔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적이 많았어요. 사람 얼굴도 셀로판지를 딱 끼고 보면 노랗게 보이죠. 모든 세상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영양실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가서 걸어다니면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늘 바깥에 노는 아이들을 보면 쟤들은 어떻게 해서 걸어다니고 뛸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었어요. 혼자서. 그렇게 초등학교까지 지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혼자서 구석에서 책만 읽는 조용한 아이. 왕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저는 정말 다행인 게 그게 왕따인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날 끼워준다고 해도 내가 같이 놀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혼자 놀았어요. 그렇다고 불행감이 느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외롭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코올을 열심히 드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5월 달이었는데 그때도 어느 학교 가려고 가방을 들고 나서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전갈이 와요.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전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울면서 학교를 갔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날은 학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저를 이제 지금 생각하면 부조금인 것 같아요. 돈을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우리 아버지만 아니면 우리 집이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엄마가 돈을 버는 건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가서 술 마시고 노름하는 것도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막상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는 그때 천봉이라는 단어를 막 한문을 배웠을 중학교 2학년 시절인데도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늘이 무너진다. 나는 이제 아버지 없는 아이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나서 굉장히 허전하고 방황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소위 2학년 가을부터는 책가방에 책을 넣어서 학교를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책가방을 들고 가야 학교 교문을 넣어주니까 책가방은 들고 가는데 말하자면 이제 공부는 전혀 하지 않는 그 노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방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을 보내고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골치 아픈 아이로 이제 낙인이 찍혔어요. 제 주위에는 그 나이 때도 우리 때는 교복이 있었기 때문에 놀러 가려면 교복 안에 운동화, 우린 까만 운동화를 신어야 했는데 하얀 운동화만 신어도 날라리였어요. 그래서 운동화, 사복만 입어도 날라리였어요. 그래서 사복을 챙겨가지고 학교를 갔다가 수업 시간 내내 자다가 저녁이 되면 갈아입고 놀러 가는 거예요. 제가 경명여중, 경명여고를 졸업했는데 경명여중 지금도 앞에 있는지 모르는데 국제 롤러 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거기는 대구 시내 노는 애들이 다 모이는 장소예요. 그 위에 성광고등학교 있었거든. 그런데 제 안에서 이제 그런 애들하고 이제 모이는 거죠. 우리 학교 앞이니까. 그래서 이제 놀았는데 근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반학기만 놀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렇게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제한하는 사람 그 아버지 알코올 중독일지라도 나를 가두어주는 울타리이기도 했고 내 지붕이기도 했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니까 자유롭게 살아볼 기회가 생겨서 그렇게 반학기밖에 안 살았는데도 너무 어린 나이에도 허전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가 그렇게 계속 나갔다면 여기 서 있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김경옥 선생님이라는 우리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주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하루 종일 드시는 도시락은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한 조각, 그게 하루 종일 먹는 거에 전부예요. 그 선생님. 그분이 저희 담임이 됐는데 이제 신상 파악을 쫙 하고 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딱 한마디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너는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아이다. 너는 그렇게 살 아이가 아니다. 진짜 그 한 말씀 딱 하셨어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고.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선생님이 나를 뭘 알아서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얘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다행히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말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선생님은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규정해주는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는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책을 이제 책가방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공부를 다시 시작하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국어도 하게 됐죠. 사회도 하게 됐고. 그래서 했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은 참 어렵대요. 수학이 안 돼. 그래서 수학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이제 칭찬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학교의 골칫거리에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의 그 한 말씀이 제 인생을 이제 바꾸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보통 2학기 때는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아요. 3, 4월에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환경이 어땠냐면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구에서 그 고물상을 제 위로 이복 오빠가 2분 계신데 이 첫 번째 큰 오빠가 엄마가 경영하던 그 고물상을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걸 다 뺏어갔어요. 생활터전인데 이걸 뺏어가니까 우리는 대구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엄마가 구미에 있는 이모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집에서 옆에서 빈집,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아요. 그때도. 그래서 거기에 얻어서 소를 한 마리 키우면서 사시고 그리고 이제 제 위에 언니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타서 엄마랑 먹고 살고 제게 이제 학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서 다니던 학교니까 졸업을 해야 돼서 대구에 있는 우리 집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아시고 선생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좀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생전에 방을 치우지 않다가 선생님 오신다길래 깨끗하게 치워놨거든요. 그때 스님 오시더니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평소에 늘 이렇게 해놓고 살아. 이렇게 다 보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는 순간이 됐는데 저는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여상을 가고 싶었어요. 일찍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났거든요. 이 선생님이 원서를 써주질 않는 거예요. 넌 대학을 가야 하는 사람이다. 인문계를 가야 된대요. 선생님 저는 우리 집에 학비 낼 사람이 없다. 난 일찍 취업을 해야 된다. 너는 대학을 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 써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원서를 안 써주셔서 제가 이제 엄마를 불렀어요. 선생님을 설득하라고.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오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선생님한테 설득당해서 인문계를 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의 배려로 경명여고로 가서 경명여고에 그동안 그 당시에 10명이 들어가는 한 학년에 10명씩 뽑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3년 전에 경명여고는 이류에서 인문계를 못 가는 여상도 못 가는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그 일반 뺑뺑이 돌리는 다 추첨하는 학교로 됐기 때문에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학년마다 뽑아서 집중적으로 기숙사에서 키워주는 요즘엔 특별반처럼 그게 있었는데 그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담임으로 마지막으로 교직을 그만두고 독일로 유학을 가셨어요. 가시면서 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을 만나서 얘는 꼭 기숙사에 넣어주세요.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명여고 기숙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숙사 3년을 지내면서 제가 참고서 살 돈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저희 언니나 선생님이 3학년들이 버리는 책 많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언니들이 이렇게 참고서를 이렇게 다 모아서 이제 2학년 학년 올라갈 때마다 참고서를 이렇게 많이 주면 그걸 이제 다 얻어서 다 이제 지우고 연필을 쓴 거나 이런 거 지우고 근데 저는 별로 지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이 공부해 놓은 걸 보는 게 더 좋긴 좋더라고요. 왜 중요한 거 다 별표 쳐놨으니까 내가 새로 안 쳐도 되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한데 하나하나 다 알아보자는 스타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나 한번 보고 다음에 보면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뭔가 다시 발췌해서 보고 그거부터 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걸 다지면서 그 주변의 걸 보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남이 별표해 놓은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니들 책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의과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의과대학 가게 된 것도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고등학교 가서 1학년을 지내면서는 그냥 멍청하게 살았기 때문에 멍하게 이제 선생님이 가고 없으니까 멍하게 살아서 고2 때 이제 이과냐 문과를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 저는 당연히 수학을 엄청 못했기 때문에 문과를 적어냈는데 저희 바로 위에 언니가 너는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선생님 아니면 의사인데 넌 의사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니까 그 이과를 이제 문과에 쓴 걸 다시 막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이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과 반에 이제 경명여고 이과 반이 1, 2, 3반이 있었고 문과 13반까지 있었어요. 총 16클래스였는데 거기서 이제 가니까 이과반 1, 2, 3학년은 여학교는 그래요. 이과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어디 갈라 하노? 그러시길래 저 의과대학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정말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의과대학 가면 개나 소나 다 가는 게 의대가.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근데 별로 기분 나쁘게 안 들리고 그래요? 그러면 의과대학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몇 등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야, 최소한 반에서 3등 응? 해야 의과대학 원서라도 써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반에서 3등 하면 돼요? 그럼 하면 되겠네요. 이러고 이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기숙사니까 또 좋았던 게 뭐냐면 바로 고1 때부터 고3 언니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1인데 고3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12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그 1학년 들어가 봐서 고2가 뭐 얼마나 뭐 고1 때 벌써 바꾸고 이제 언니들 공부하는 거 봤고 고2 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참고서를 뭐 살 게 없었으니까 언니들 하는 거 보고 화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베끼면서 계속 써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없으니까 화학 교과서를 다 배웠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고 그다음 뭐 뭐든지 뭐 하여튼 저는 수학을 못하니까 그리고 뭘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길을 모르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를 계속 읽었어요. 정말 우리 인터뷰할 때 제일 싫어하는 소리 그거죠.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교과서를 보고.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 교과서 정말 그렇게 하면 진짜 성적이 올라가요. 제가 처음 시험을 쳤어요. 중간고사를 쳤는데 진짜 반에서 3등 했어요. 전교에서 그때 한 5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반에서 3등. 우리 반에 늘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시거든요. 이 담임선생님 되게 웃기신 분인데 제가 이제 담임선생님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았어요. 저를 보시더니 묻는 한마디가 니 컨닝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하면서 그랬더니 진짜 컨닝 안 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컨닝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도 열심히 해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해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했더니 다음에 2등을 했어요. 반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고2, 고3까지 올라갔는데 여전히 수학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학을 제가 그때는 학력고사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국영수가 있으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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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점 만점이었거든요. 우리가 100점 100점 100점에서 그 비율이 그런데 제가 수학을 50점을 못 넘는 거예요. 이과반인데도. 그러니까 수2는 달달 외우면 돼요. 수2는 외우는 과목이야. 이해 과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건 달달 외우고 수1은 도저히 지금 말하는 공통수학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포기를 하고 대신에 나머지 과목은 다 만점을 맞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제가 이제 의대를 가게 됐어요. 마지막 3학년 8월이 돼서는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사니까 너무 약해져서 몸이 제가 8월인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8월인데 겨울 파카를 입었어요. 그리고 버선을 신었어요. 발이 시려서 한여름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에 학교에 가서 앉았더니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 성함이 고고림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니는 그만 집에 가라. 미친 줄 알고 가서 쉬래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8월 고3 8월 한 달을 집에 가서 쉬었어요. 책 한 번 안 보고. 그렇게 푹 쉬고 나니까 제가 9월부터는 마음이 담담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때까지 하던 공부만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수능 학력고사 날이 가까운데 그때도 또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웠어요. 수능날 학력고사 치기 전날 아파서 누워가지고 그때 또 저희 고3 담임 선생님께서 그 기숙사에 찾아오셨어요. 약을 들고 이거 먹고 내일 시험 치러 가라. 그리고 제 손에 택시비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날 약을 먹고 자고 다음날 시험을 쳤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대학 영대를 들어갔죠. 대학교 1학년을 갔더니 그 전에 제가 사는 세상은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는, 제가 이제 사회성이 굉장히 없고 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막상 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이라는 세상을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거는 한 사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회 안에서 사람하고 더불어서 살기에는 제가 너무 스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지도 못했고, 이게 사람하고 이렇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도 없고, 또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야, 나 돈 없는데 좀 나 좀 이렇게 해줘, 이렇게 좀 펀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난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학은 나 홀로 살 수 있는, 벌써 사회이기 때문에 나 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좀 내 안에서 적극적인 거나 사회성을 아무리 개발해 보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서에도 썼지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익숙한 세계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는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기분, 그 기분을 느끼면서 그 한 1년을 보내게 돼요. 너무 낯설었고 너무 두려웠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났을까? 난 너무 이상해. 이렇게 하면서 1년을 보내던 차에 제가 또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시기에, 똑같은 그 시기에, 그러면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행복해지면 그게 인생이 성공하는 걸까? 정말 인생의 성공은 그런 거면, 그렇다면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건 참 너무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일단 제가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의사가 될 거고 제가 스스로 돈을 벌게 될 건 분명한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사람하고 더불어 살지 못하는 나를 이 세상에서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이 사람들과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성격도 그런 환경이니까 왜곡된 게 많았겠죠. 누가 이렇게만 쳐다봐도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왜 날 무시하나, 이렇게 느껴지고, 괜히 혼자서 나 저기 떨어져 있는 화살 가서 주워서 내 가슴에 꽂고 혼자서 아파하고 울고, 그러니 도대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목사님께 나는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가가 있다면 건축가는 똑바른 소나무는 잘라서 기둥으로 쓰고, 너무 구부러져서 도저히 건축 재료 안에 넣지 못하는 소나무는 정원 앞에 옮겨서 정원수로 쓴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똑바른 소나무냐 구부러진 소나무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제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던 나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아, 내가 이런 똑바르게 돼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모든 것에서 사실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무엇에 초점이 갔냐면, 그럼 나를 정원수로 써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면 되겠구나. 그럼 나는 내 인생에 존재의 의미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을 나의 멘토로 알고 살게 됐습니다. 지금 살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시절이 와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게 되는 시절이 되거든요. 너무 추운 것은 왜 추운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태양을 등지고 쓰면 등이 시려요. 추워요. 앞이 태양을 등지고, 내가 그늘에 가면. 그러나 태양을 향해서 쓰면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의 멘토였던 그 목사님이 나의 태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섰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다 물어보고 살았어요.
그때 저는 인생의 성공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드려지는 인생이 인생의 성공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면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 것 같으면 꼭 의사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은 제가 이 의대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은 거예요. 신학교로 가야 할 것 같고 정말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그냥 준비해라. 어느 날 교회를 위해서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이 제게 어떻게 들렸냐면 제가 대학생활 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 이 한마디를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내일 대학생들 현실적인 내가 내일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떻게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이 될까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을 해봐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나간 세월을 내가 잡을 수도 없어요. 올 세월을 아무리 계획대로 해보세요. 사람은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그렇게 될까 과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운이 따라야 할 것만 같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잘라내고 내일도 잘라내고 오늘을 잡고 내일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자. 그 일은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내일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정말로 그 순간 내가 쓰여드려지는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명제를 두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그 구체적인 방법 안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살자라는 그 자리, 그것만 붙들고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했어요. 너무 무리해서 하지도 않고 더 많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4년을 제 멘토이신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의과대학을 6년 다니면서 의대 공부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영대 의대를 나왔는데 7회 졸업생인데요. 하루만 잡았어요. 그런데 다들 의대 공부하면서 많이 쓰러지기도 하고 밤도 많이 새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왜? 어차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안했고 내가 오늘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살면 내일도 어떤 환경이 오든 내가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서 매일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시험을 치면 굉장히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대에서 수석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 그 총장에게 가서 졸업장을 받는 어떻게 대표를 정하냐면 대학별로 돌아가요. 이과대에서 한번 했으면 다음에는 약대, 다음에는 문과대, 각 단대 수석하는 사람이 돌아가는데 그 수석하는 사람이 총장님께 가서 그해 대학생들을 대표해서 졸업장을 받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제가 졸업하던 해에 그 이과대에서 단대 수석하는 사람이 졸업장을 받는 해가 돼서 제가 영대 총장님한테 졸업장을 받는 그 사진이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애들이 믿지 않아요. 제가 수석했다면. 근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 다 말을 안 합니다.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석 졸업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지금처럼 의사가 돼서 15년 이상의 개원을 하게 됐는데 제 인생은 여러분 지금 그 세월 동안에 제가 태양을 향해서 섰던 것처럼 제 멘토와 함께 더불어 산 생활이 지금은 어떤가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김요한 선생님이 속해 있는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속해 있는 그 안에서 누구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 전에는 사람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의과대학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군기를 잡아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
2, 3, 4학년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러면 굉장히 인원이 많죠. 그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자기 발표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의과대학 1학년 들어가서 저는 사람이 싫습니다. 사람에게 부대 끼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선배들이 듣고는 제가 내려가니까 너는 의대를 그만둬야 되겠다. 의사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넌 사람이 싫으니 어떻게 의사를 하겠냐. 제가 생각해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서 늘 배우는 사람, 사람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는 그 얘기를 좀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양문의 애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던 건데 제가 사실 프린트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들고 오는 걸 깜빡 잊어서 못 가지고 왔는데 혹시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 김요한 선생님께 드려서 나눠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쨌거나 지금부터 사회에 나가서 가장 쉽게 자기의 발판을 닦을 수 있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 그죠? 그리고 아니면 어떤 거든지 간에 자기 인생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으려면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자기 일에서 성공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우선 잠을 잘 자야 돼요. 예.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도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마지막에만 수석을 한 게 아니고 1, 2, 3, 4학년을 계속 수석을 했었는데 그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잠을 잤어요. 의과대학생들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에는 공부한 거 빼고 나와요. 그런데 잠을 자고 공부하면 공부한 것만 나와요. 그거 신기하죠? 왜냐하면 잠을 자면 뇌 호르몬 4가지가 있는데 기억을 좋게 하는 아세틸콜린, 이 호르몬은 잠하고 직결됩니다. 수면 시간이 올라가면 아세틸콜린이 같이 올라가요. 이건 완전히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잠을 자고 책을 봐야 자기가 본 것이 기억이 나고 그러면 본 것만 나와요, 시험에. 그런데 잠을 자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봐도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만 치면 안 본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자들은 6시간, 남자는 7시간을 자야 해요. 그건 호르몬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1시간을 더 자야 사이클이 잘 돌아가고 여자는 1시간 줄여도 돼요. 여자들이 확실히 악발이에요. 몸부터. 조금 유리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잠을 자야 한다는 거. 이 잠 시간을 줄이고는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세로토닌도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도 가바도 떨어져요. 우리 몸 안에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모든 뇌 호르몬은 3가지는 다 떨어집니다. 수면을 줄이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면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 2번째는 몸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운동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BMW를 타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예, 버스부터 예, 지하철까지 걷기까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많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다니면서도 점심을 먹고 나서나 저녁 시간 직전이나 항상 운동장을 30분씩 걸었어요. 항상 시간을 내서 몸을 움직였어요. 그래야 이 뇌로 가는 피가 많아져요. 이걸 놓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더. 그게 뭐냐면 뇌를 안정시키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을 해야 해요. 저는 다행히 너무 신기한 게 그 저의 멘토이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모든 두려움과 제가 이렇게 이게 될까, 내가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 하던 모든 걱정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걱정까지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라앉았어요. 차분하게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명상하는 시간을 무엇이든 괜찮은데 제 경우에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묘약 같았어요. 그 집중. 그걸 들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공부한 시간으로 보면 제가 훨씬 더 짧게 공부했어요. 그 학생들보다. 의과대 학생들 정말 열심히 해요. 잠을 2시간, 3시간 자고 정말 쉬지 않고 공부하거든요. 너무 미안할 만큼. 그런데 시험을 치면 걔들은 30점, 40점이에요. 저는 90점, 100점이었거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이상하더군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이 방법을 보니까 이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더군요. 저는 경험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이게 요즘에는 뇌과학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면 시간과 운동과 명상.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할 때나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멘토를 한 사람 찾는 거. 그건 태양을 가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태양을 가져라. 내 안에서 바라는 전구 말고 바깥에서 내 인생을 비추어줘서 내게 갈 길을 밝혀주는 태양을 가져라.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영남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나이는 27살입니다.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 이 자리에 서면 항상 첫 발표는 항상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어김없이 제가 먼저 나왔는데요. 우선 그냥 나이보다 얼굴이 너무 이쁘신 것 같아서 네, 정말 강의 듣는 내내 흐뭇하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까 국제 레포츠장도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레포츠장에 자주 가곤 했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누나가 이제 삐삐번호를 주면서 연락하라고 얘기해서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으면서 일단 수학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운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저도 이제 경영학과로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아까 그 수학을 못 따라가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고요. 오늘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예전에 좋은 스승님을 만나셨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나이가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좋은 목사님을 또 만나셔서 지금까지 네, 평온하게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이 모임의 취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명 있게 들었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궁금한 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얼굴이 이쁘시니까 연애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도 하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남편분을 만났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애 스토리. 제가 또 있잖아요. 그 연애도 제가 사실 있잖아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 이제 친구의 사촌들이 또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눈이 굉장히 이뻤어요. 쌍꺼풀이 지고. 그래서 제가 또 눈 이쁜 사람한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보기 좋아서 이제 친구끼리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이 돼서 만나자.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되면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었기 때문에 멋진 학생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날 줄 알았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대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돼서 과연 만났어요. 이제 중1 때부터 좋아했던 그 남학생을 그때 뭐 좋아한다고 해봐야 그냥 얼굴 쳐다보는 거지만 그래서 대학생이 돼서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드디어. 그랬더니 대구대 법대인가 하여튼 거기를 갔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대구대는 공부를 못하는 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8월 한 달을 놀고 좀 실패하다시피 해서 영대 의대를 갔는데 얘는 뭐 그럼 고등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잘 놀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일단 마음에 실망이 너무 되더군요.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넌 도대체 뭐 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젊은 시절에는 그 좋아하는 그죠? 그 감정이 그 호르몬의 도파민이거든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그 좋기는 좋은데 한켠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그 시절에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친구는 샷다맨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렇겠죠. 그 대구대 법대를 졸업해서 뭔가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질 것 같, 자기 스스로 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니나 공부 잘하면 된대. 벌써 그 생각 자체가 벌써 기대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도저히 한 3개월 만나다가 내가 도저히 안 돼서 난 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발로 찼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뭐 사는 거는 살겠지만 나한테 기대 오는 것 자체가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너무 좋지만. 그래서 이제 발로 찼거든요. 근데 그래도 참 아프대요,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그 싱글로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어요. 2개월이 밖에 안 지났어요. 대시 오는 남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마음이 쓸쓸하던 차에 그때 박경원이라는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 과 남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우리 집이 그때 황금동이었는데 황금동에서 영대로 가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눈여겨 본 거예요. 그 남학생은 키도 작고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제 연애 상대로는 목록에 넣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러니까 부담 없이 얘기 걸길래 부담 없이 받아줬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귀를 솔깃하게 하는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 말 자체가 굉장히 이단스럽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단교회에서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단인지 아닌지 순자 씨 똑똑하니까 그 향기가 나는 사람을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는 대학생 때니까 그래도 머리가 굳지 않았나 봐요.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는가?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 뭐 얼굴 한번 본다고 설마 지옥 가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정말이냐고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손을 깍지 끼면 이렇게 꼈을 때나 이렇게 꼈을 때나 사실 틀린지 바른지 하나가 남는지 안 남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는 남는 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지 직접 가서 보면 살아보면 정말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향기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순자 씨도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단스러워. 그래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그날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저의 태양이고 멘토가 되신 목사님을 이제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그래 갔더니 정말 체구가 작고 그 목사님이면 최소한 양복 정도는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른 잠바 입고 정말 좀 여기는 그렇게 초라하게 입으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초라했어요. 그 겨울인데 봄이었는데 누른 얇은 잠바 이렇게 입고 되게 추워 보이게 입으시고 이렇게 앉았는데 얼굴이 화사한 거예요. 딱 들어가서 봤는데 화사하고 굉장히 야 밝다 저 사람은. 무엇이 보였냐면 저 사람은 인생 안에서 진정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게 제 첫눈에 비친 목사님의 인상이었어요. 야, 저 사람은 그때 목사님 연세가 52세였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족감 있는 웃음을 웃고 살까? 이 생각이 그 사람을 보고 느낀 첫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군요.
무슨 진짜 외국어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 내내 졸았어요. 정말 길게 얘기하더군요. 오늘 제 얘기 듣고 혹시 시간 내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이런 분은 없길 바라는데 정말 그랬는데 마치고 나서 노래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로 구름대처럼 밀려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 중요한 얘기인가 싶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아기들이 엄마를 간만에 보면 너무 좋아서 뛰어가서 엄마 하고 안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웃고 얘기하고 떠들고 봤더니 그 사람은 주고받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한떡이 돼서 다 같이 웃고 있는데 제가 그때 보여진 게 뭐였냐면 야, 인생의 성공은 저게 인생의 성공이구나. 사람이 성공한다는 건 저렇게 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 안에서 이렇게 그 나이가 돼도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구나.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제가 목사님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이구나. 성공한 사람으로 제 눈에 비쳤어요. 세상적으로는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제 눈에는 성공한 목사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박경원 친구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같이 가거든요. 얘는 내가 너무 좋겠죠.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목사님 나를 그 인생의 성공 안으로 이끌어줄 그 길이 얘인 것 같았어요. 나를 교회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얘하고 연애를 시작했죠. 근데 연애를 막상 1년 하고 나니까 얘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도저히 나하고 연애를 할 수가 없대. 왜? 성질이 너무 못됐대. 너무 못돼서 너무 요구사항도 많고 너무 까다로워서 자기는 도저히 그 옆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의과대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 소문이 금방 나요. 그래서 대부분 CC들은 결혼까지 다 이어지는 게 거의 90%예요. 깨지면 그 여자는 그 학교에서는 결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본과 1학년 여름 때 그 경원이가 나를 차고 갔어요. 2학년 가을에 만나서 본과 1학년 여름에 딱 돼서 그리고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있잖아요. 너무 비참하대요. 내가 너무 멋있는 애도 아닌데 차였다는 게 더 자존심 상하는 거야. 잘생겼으면 근데 내가 또 용서를 해주는데 생긴 건 뭐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차기는 또 지가 먼저 차요. 너무 더 자존심 상하대 진짜. 근데 내가 그때 1학년 그때는 내가 목사님을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 인생을 물어보면서 엮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야 인생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네. 내가 또 너무 연애를 실패한 사람의 상처는 어떻게 극복이 되냐면 다시 연애를 시작하면 돼요. 그게 제일 쉬워. 그죠? 다 경험이 있겠지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좋아서 시작했던 연애는 내 눈에 안 차서 찾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미칠 것처럼 잘해주던 그 사람은 1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변해서 나를 찾고 한 번은 찾고 한 번은 차였고 한 번은 올라갔고 한 번은 내려갔고 인생이라는 게 다시 연애를 시작하면 다시 차든지 차이든지 또 시작하면 또 차든지 차이든지 이 곡선이 뭐죠? 사인 곡선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평생을 살다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곡선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 짧은 연애 2번이었지만 딱 그게 생각이 나더니 인생도 그렇겠네.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잘 됐다가 못 되겠다가 그거 한 몇 번 하고 나면 나이 들어서 죽겠구나. 이게 도대체 뭐야? 그때 제가 그 전에 한참 전에 봤던 내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봤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제 얼굴을 알까 말까 한 상태였어요. 사실은 경원이가 데리고 온 여학생 가끔 교회에 보이는 여학생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깜짝 놀라시더군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연애를 2번 했는데 한 번은 찾고 한 번은 차였습니다. 경원이는 교회를 떠났고 제게 제가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서 스터디 그룹을 5명이 했거든요. 7명이지. 여학생 2명, 남학생 5명. 지금 저기 연세안과를 하거나 저 최영준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이런 그 대구 시내 알만한 병원들이죠. 재림외과나 이런 선생님들하고 5명이서 이제 스터디를 했거든요. 이 선생님들 중에 이제 한 선생님은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아주 처음부터 저를 되게 좋아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혼자서 연애를 했다가 말았다 하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조용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또 그럴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또 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쉽게 손을 잡을 수가 없었고 누군가 나를 이 쌓인 곡선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은 없을까? 그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한 번은 찾고 한 번은 차였는데 또 살아도 차든지 차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면 제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다른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진짜 제 손을 잡고 네가 나하고 함께 살자. 나하고 함께 살면 언제나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너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하고 함께 살자. 이렇게 딱 손을 잡으시더군요. 정말로 제가 제 발로 찾아갔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 이후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거나 뭐든지 가서 물으면 무엇이든지 퍼주는 언제나 나의 태양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정말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죠. 제가 또 우리 신랑 만난 얘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그래도 있잖아요. 미스들은 이게 아무리 그래도 방황이 남아 있어요. 미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4학년이 되니까 공부는 안정이 됐는데 제 인생은 어디에다 묶여야 하는 현실적으로 묶여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 묶일 것인가 그게 굉장한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예과 2학년 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본과 4학년이면 장장 5년 반이잖아요. 5년 반을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어떤 사람이 보였거든요. 그 사람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화답을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니 저 외국어에 더 이상한 외국어로 또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너무 즐겁게 듣고 또 다시 답을 해요. 둘이서 무슨 제 눈에는 꼭 연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어주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우리 학생이 나와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니까 둘이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연애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말을 알아듣는가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서 말을 알아듣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이 생각을 하던 차에 본과 4학년 여름 집회 때 딱 맞닥뜨렸거든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그날 다음날 이제 쓸 감자를 깎고 있었어요. 감자를 깎는데 한 서너 푸대가 돼요. 이만한 산처럼 쌓아놓고 이제 그걸 다 깎는 거예요. 그걸 깎으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느덧 감자를 깎았는 기억은 없고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운동장 한가운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 이제 감자가 다 끝났으니까 둘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을 데가 없으니까 운동장 한가운데 요렇게 마주보고 앉았어요. 저는 그전에는 지금 우리 신랑 되는 그 형제 얼굴을 제대로 똑바로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생겼나. 하도 못내미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다음엔 진짜로 눈이 예쁜 사람 하고 이제 연애를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쳐다봤으면 내가 안 했을 거야. 깜깜한 밤에 봤거든. 그래가지고 대충 키는 그래도 나보다 훨씬 크고 하니까 대충 그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너무 내가 알아듣기 쉽게 말을 풀어주는데 너무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때 그날 밤에 내가 이 사람에게 시집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내게 하나님의, 저는 제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제 인생의 명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지려면 하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의 말을 통역해 주니까, 내가 알아듣게 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시집 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을 내게 통역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시집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그날 밤에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목사님한테 찾아갔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좀 더 있다가, 뭘 좀 더 있냐고, 지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한테 시집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고, 시집을 가야 된다고 빡빡 우겨가지고 졸업도 하기 전에 12월 8일날 결혼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제 연애 라이프 스토리는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결혼 생활에 들어갔는데, 제 결혼 생활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또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제가 뉴욕 교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10년째 되는 해에 뉴욕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결혼 생활한 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마이크를 들고 2시간을 했대요. 나는 시계를 보면서 했어요. 시계를 보면서 정말 시간을 제가 잘 맞추잖아요. 지금 시계 없어도 얘기를 하면 시간을 대충 맞추게. 그런데 나도 이야기에 빠져 있었고 듣는 사람도 빠져 있어서 시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2시간을 얘기를 했대요. 다들 있잖아요.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협지 한 권을 들은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지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간을 또 많이 보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는데 이상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꼭 얘기하고 싶어요. 태양을 삼아야 돼요. 그 태양이 있는 한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바로 그 태양과 같은 사람이 돼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시점에 가서는 이상하게 제가 누구의 태양이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 결혼 생활을 지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애사는 여기서 이제, 저희 연애사는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이게 얘기해주면 우리 애들도 밤에 잠을 자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재밌다고. 소소한 얘기까지 해주면 너무 재밌어서 이게 자려고 하질 않아요. 결혼 얘기는 저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건 너무 길어서. 그 안도현 씨 시를 보면 그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연탄 한 장이라도 뭐 태워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시가 있죠, 그죠? 그런 정도는 들어봤는데 태양카니까 감이 좀 안 오네요. 저도 우리 와이프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좀 멋지다 소리까지는 들어봤는데 뭐 태양까지는, 형광등까지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우리 안 그러면 제가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성익이 최근에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후배인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형 동생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그 이런 컨셉으로 그 사람 도서관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올해 28인데 아주 우리 시대에 참 아름다운 청년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소감 이야기해 주세요. 네, 소감. 네, 저 지금 박성익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만든 조직 이름이 아울러라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나 이사나 상관없이 모든 직함이 동일해 있어요. 그게 링커라는 직함으로 통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준다라는 컨셉으로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는 2011년 봄에 사람도서관 대구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학교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 연애 이야기라던가 뭐 여행 이야기, 뭐 가출했거나 방황했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형님 뵙고 사람도서관을 직접 하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떨까 했는데, 저희는 지금 사람책이 70분 정도가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의 다 이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사람책 읽는다 하시길래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좀 재미와 이렇게 좀
짤막짤막한 에피소드 중심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되게 좀 진하게 또 이야기 들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된다라면 그 결혼생활 이야기도 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아무튼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뭐 짤막한 뭐 전체적인 감상을 이야기하자면은 저도 타 지역 가서 제가 활동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공유한 자리가 있으면 대구의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덥다, 그다음에 고담 시티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구에서 느끼는 것들은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어필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소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누가 타 지역 사람들이 대구에 온다라면은 팔공산이나 갓바위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도시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분들을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만난 것서 감사하고요. 또 뒤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사 시간, 차 시간 있으니까 그때도 또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성익이 통해서 이제 또 제가 만나게 된 후배분들이 계시는데요. 같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면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예진 후배님하고 조아혜 후배님. 이름이 좋아해. 여기도 저 대구에서 꽤 활동적인 대학생들입니다. 본인 소개도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10학번에 재학 중인 김예진입니다. 저희는 그 퍼비스트라는 문화기획 단체를 이 친구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문화라는 게 아무래도 대구에서는 되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되게 어려운 거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되게 콘텐츠가 많은 지역인데 그런 걸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누리고자, 저희의 모토는 10%의 문화를 90%의 사람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초대돼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저희도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이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좋은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인사했던 김예진이란 친구랑 같이 퍼비스트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0학번 조아혜라고 합니다. 앞에서 친구가 거의 다 얘기하긴 했는데 저희는 강연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리고 프리마켓 같은 마켓도 준비 중이고요. 되게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문화를 좀 살리고 많이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23살이 된 여자들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 저도 그 쌓인 곡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목사님 같은 저에게 햇빛을 태양을 내려쬐 주실 분을 찾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또 제 학교 직속 후배가 되는데 당분간 선배가 백열 전구 역할이라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소감이나 윤진인가 오늘 처음 왔는데 인사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실지 몰랐는데 네, 당황스럽고 기쁩니다. 네, 저는 계명대학교에서 지금 교육공학 전공 이제 수료했고요. 이제 믿고 싶지 않지만 27이 됐어요. 네, 동안이죠. 네. 네, 예전엔 노안이었는데 지금은 네 동안으로 살고 싶어서 네 작년에 24살이라고 고집하고 네 24살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새해에 이제 다짐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성숙해져야겠고 이렇게 후배들도 보고 선배들도 보면서 갑자기 요즘에 드는 마음이 너무 취업 생각 안 하고 사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네, 이제 좀 취업도 하고 싶고 해서 취업에 관심이 많은 특히 인사팀에 좀 가고 싶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오늘 친구 창현이 소개로 왔는데요. 너무 네, 고맙고요. 또 선생님 만나서 반갑고 네, 되게 기대 많이 했어요. 이 모임을 알고 또 궁금해서 네, 좀 교육학과 나오다 보니까 예의를 조금 지키고 싶어서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카페에 가서 앞에 선생님들도 보고 또 선생님 네, 의사 선생님인데 이렇게 따뜻한 선생님이 있는 게 좀 신기한데요. 떨려라. 네. 선생님 만나 뵙게 되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 다음에 또 강연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뒷말이 너무 네, 꼬여서 네. 너무 여기 긴장되는 자리네요. 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네,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소통을 하고 좋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불보 강연 듣고 싶다고 말씀하신 저분이 제일 미인이시네요. 아무래도 2부 커피 타임 때 결혼 이야기 좀 맛배기 좀 무협지가 좀 소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분들 좀 있는데요. 새로운 분이라도 좀 인사를 하고 먼저 다정이는 저희 그 회사에 그 인턴 과정으로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이 된 임다정이고요. 네, 저는 지금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쯤이었나 이런 사람책이 있다는 그런 광고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 도서관인지 사람책인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요. 그때 봤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했었는데 우연히 인턴을 시작하면서 김요한 팀장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비록 이번이 처음 참가일지라도 앞으로 많이 참가해서 좋은 분 많이 만나 뵙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남자 멘토님들을 좀 많이 만나 뵀던 것 같은데 여자 멘토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이 발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 인턴인지 몰라도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네. 그 순영 씨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네,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저 508 산업책 모임 그 서포터즈 권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진짜 한 2주 전만 해도 저 아직 20대입니다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3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는 원래 30살이고 저는 그 화신그룹의 기술연구소에서 이제 해외 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별도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정말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안고 가기보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겨봐서 한번 자기가 요점 정리를 갖고 있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어떤 제가 솔직히 저도 이제 지금 뭐 고스펙은 아닌데 제가 좋은 회사에 입사를 채용해 줬던 그 가장 컸던 계기가 그 누구를 만나면 그 분에 만났던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매일 요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지나니까 엄청나게 크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도 집에 가면 또 이순자 선생님의 한번 이야기를 내랑 또 돌이켜봐서 한번 써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것도 좋지만 이걸 또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윤진 대리님은 제가 저희 회사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희 1년에 매년 저희 회사는 신입 공채로 들어오면 한 50명 정도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신입사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신입사원이 가장 멋지게 보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왜냐하면 후배들 양성에 대해 가지고 진짜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아껴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냥 이렇게 저도 후배지만 이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런 모임이 있다 하니까 선뜻 꼭 한번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도움을 정말 많이 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기계공학 이렇게 자동차 쪽에 정말 박사시고요. 요번에 저희 회사에서 식스 시그마 했는데 그것도 2등 하셔가지고 또 회사에서 상금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원래 또 한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금 작은 영향이나 아마 줄 수 있는 분이니까 한번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이제 30대를 벗어날 수 없는 나이가 된 정현준입니다.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20대처럼 보이시는 강사님도 계시고 네, 오늘 소개를 너무 좀 과하게 해주셔서 아, 포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옆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뭐 저는 사람책이라는 대화를 술자리에서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몸을 망가뜨려서 시간을 압축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술자리가 많았거든요. 일단 뭐 좀 실수도 용납되는 자리. 그때 그 많이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뭐라고 해야 작가와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 역시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 그리고 이제 참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30살까지의 그 30년의 방황기를 끝내고 이제는 이제 방황기 다음에 아직 성숙은 못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세상이 눈을 조금 뜨고 있는 찰나 회사에서 참 저를 좋게 봐준 동생이 제가 니즈가 참 컸어요.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모임을 통해 술자리가 아니라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좀 내가 요만큼 알고 있는 부분을 또 전달해주고 그런 부분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원했는데 때마침 참 어디든가 저에게 이런 자리를 한 번만 나오라고 한 건 아니길 바랍니다. 좀 자주 계속 나올 수 있게끔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시간을 원래는 제가 그렇게 개념이 없지 않았는데 6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좀 일찍 나는 나름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아우라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강의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짚어주신 공부하는 비법 및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라는 그 존재를 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도 좀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웃으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얘기해 주실 때 저희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또 배운 너무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508 스포츠로 부탁을 섭외를 위촉을 한 사람은 우리 윤자진 스포츠님, 일어서면 박수 좀. 그 다음에 우리 김창현 스포츠님이고요. 근데 건순용이는 자진해서 제가 스포츠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오더니 저는 스포츠입니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입니다. 저도 사실은 외국에 제가 조남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분은 데이북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날 새롭게 만난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받은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항상 누구하고 만났고 어떤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이걸 항상 기록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회사 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면 그 사람 통해서 뭔가라도 배운 게 있으면 한 단어씩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비법을 좀 일찍 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뒤에 조용하게 오셔갖고 앉아 계시는데요. 저 508 카페 사장님이십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언젠가는 이 자리에 좀 모시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제 제가 저녁 식사 예약을 해놨는데 식사 장소에 못 가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지금 중에 두 명. 예, 그래서 제가 식수 인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10분, 20분 정도 이야기 좀 더 소감하고 이야기하고 제 식사 장소로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 혹시 한 말씀? 예, 좋습니다. 예. 사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따로 모실 거니까 할 얘기 스토리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제가 우연히 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만나 뵌 걸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직업은 병원하고 있고요. 그냥 또 이런 것도 그냥 운영해보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모임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이 저한테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늦게 와서 내가 무슨 여러분들한 멘트 주제가 뭔지를 내가 모르고 파악 안 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회에 이제 하나 일어났던 조성민 씨라는 사람이 자살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내가 안 그래도 최진실이 죽고 지 동생 죽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심리적으로 자기한테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 가운데 과연 오늘 이런 비보가 또 우리한테 좀 들려온 걸 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인 어떤 이런 하나의 그 개인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책임져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죽음이까지 간다 하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우리 자살률이 OECD 최고입니다, 한국이.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이 과연 그걸로 도사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런 어둠 속에 빠뜨리느냐. 사실 옳고 그름이 문제 있다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옳고 그러다 하는 생각을 잘 안 해보시겠지만 옳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대부분 이제 이거를 사회 전체적으로 내가 옳아야지. 그러면 옳은 반면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할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자기 스스로 용서를 못 하니까. 잠깐 내가 오늘 앉아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써 있는가 싶었더니 대부분 어떤 뭐 두산에 무슨 트레이너 코치가 있었다 하던가 그런 바람에 재계약이 실패하고 또 얼마 전에 폭력으로 또 고소가 돼가지고 또 이런 등등 외증 사람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폐인이 돼 가는 거죠. 그럼 누가 이 붙잡아주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태양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용서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니네 내 친구고 영원히 내하고 같이 가자, 같이 살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을 뿐더러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식 둘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삶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럴 수는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몰라서 그렇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왜 보면은 좋은 사회이기도 해요. 굉장히 또 인정도 많고 의리도 지키고자 하고 그런 것도 많은데 그 반면에 너무너무 체면에 쌓여있고 앞면에 앞면에 뭔가 특히 대구란 동네에 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덮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줄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꼭 있어야 되고 우리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 만남 속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받아줄 수 있고 그것이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꼭 찾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일들이 내 개인적으로라도 사실 불행한 일이 없기를 그런 반면에 우리한테 준비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조성민 씨가 유명한 야구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망이 굉장히 스타였단 말이야.
그런데 최진실 강사는 더욱더 그런 분이었죠. 우리 상상을 못할 정도의 비극이 한국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어떤 좋은 강점의 문화도 있는 반면에 이 문화 속에 우리는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각을 못하는 어떤 세계를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답을 얻길 바라고 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제 인생도 보면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어렸을 때 정말 뭐라 그럴까 이 세상을 내가 막 헤쳐나갔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경험이 정말 그 너무 좋아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의 변심으로 인하여 제가 굉장히 그 멘붕이 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었었냐면,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결혼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이 얘기만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는 그 친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저랑 이제 결혼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그 친구한테 푸시를 했어요. 그 사람이랑은 헤어지고 저랑 결혼을 하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를 제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랑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요, 그러니까 나가서 따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저는 그 친구랑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하나를 속이고 연기도 했어요. 저희 둘이 막 어떻게 연기를 할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목적이 하나였거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결혼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약간 내막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결혼을 할 거면 엄마가 모르고 있는 게, 이게 모든 게 오해였다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둘이 짜고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드라마를 찍었죠, 한편에. 그래가지고 막장 드라마를 찍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여간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희 어머니한테 나타나신 게 아니고, 나타나서 그놈이 저희 어머니한테 모든 거를 불어버리는 바람에 결혼이 파토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생각에 깨닫게 된 게, 이 얘기를 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안 거는, 그 순간에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은 이거는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었더라면은 정말 그러니까 거의 이혼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둘이 그 사람이랑 사랑해서 했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온 게. 그리고 저는 내내 그 생각이 날 거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한테 갔고 저는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는 나중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아, 내가 내 인생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인생은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차라리 남이 나한테 물어봤으면은, 야, 절대 그 여자랑 만나지 말고 딱 헤어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이 되니까 내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가 객관적이지가 못하니까, 내가 내 주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권 사면은 난 다 될 것 같잖아. 시험 보면은 다 패스할 것 같고, 내 인생이니까. 그런데 남들이 보면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가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자문을 구해서 살자, 이런 식으로 제 인생을 좀 바꿨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멘토가 더 현명하게 인생을 살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 말을 듣고 살면요.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이분이 나보다 더 넓은 걸 본다는 것만 안다면 내가 내 인생이 내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 수준으로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그 인생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너무 쉽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제 선택에 있어서 선택이 있어도 별로 고민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물어볼 때가 있잖아. 가서 내가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 김요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순서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멘토를 소개시켜 주고 싶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멘토가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여기에 초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렇게 이메일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다 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 시간 정말 저분한테서 내가 저분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연락해서 만나고 또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태양 멘토를 만나시는 게 가장 저는 지금 젊은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보다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 2호점은 이쪽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잠시 뭐 결혼하기 전에 연애 에피소드 이야기했는데 사람책 모임하면서 몇 번 피를 봤더니 지난번 모임인가 막 제 얘기 난 처음 들었어요. 막 결혼 전에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막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 예, 다음에 한번 여기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제가 그 배너가 있는데 배너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만남은 곧 기적이다. 저게 이제 제가 메일을 보낼 때 항상 보내는 문구인데요. 제가 저걸 어디서 책에서 봤던지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기억이 돼서 근데 지금까지 저도 뭐 이제 41입니다만은 살아본 경험에 비하면 야, 내가 성장했던 그 모든 가정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왔었구나. 그래서 작게는 뭐 대학교 때 선배부터 그 다음에 직장의 상사부터 그래서 계속 좋은 멘토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성장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기기도 아마 그 사람 도서관을 시작할 때 이제 저것을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마 오늘이 한 14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4번째 제가 멘토분을 소개시켜줬는데 몇몇 학생들은 제가 소개시켜드린 멘토분께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메일도 주고받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좋은 얘기 들었다 이렇게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뭐 이후에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기 두 분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말씀 예, 2부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식사할 때 좀 앞에 앉으세요.